오늘은 조선시대 암울한 전란의 시대를 살았던 흥미진진한 인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임진왜란의 영웅에서 한순간에 반역자로 전락해버린 한명년의 이야기입니다. 천민 출신으로 시작해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고 결국엔 반역자로 몰락하기까지. 그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대하드라마 같은데요. 지금부터 한명년의 일대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명년은 황해도 문화연 출신의 천민이었습니다. 그의 출생 연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당시 청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한명년은 주저없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영남지방에서 왜적과 맞서 싸우며 놀라운 용맹을 떨쳤죠. 한명년의 뛰어난 무예와 지략은 곧 조정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1594년 그는 경상우도의 별장으로 임명되어 진지를 보수하고 군대를 훈련시키는 중책을 맡게 되었죠. 이후 한명년은 수많은 전장에서 맹활약하며 이름을 날렸고 나날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곧 조정에 보고되었고 선조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팔도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들 중에 공적이 뚜렷하여 칭송할 만한 자는 누구인가? 그러자 대신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죠. 비록 천민이지만 한명년이 가장 잘 싸운다 하옵니다. 이렇게 한명년은 천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정삼품 별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천민 출신이었던 그는 관직을 하사받게 되자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더욱 엄청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한명년은 명장 김덕령과 함께 각각 도원수 권율의 왼팔 오른팔이 되어 왜군을 휩쓸기 시작했죠. 그는 마치 목숨이 여러 개 있는 듯 죽음 따윈 두려워하지 않으며 수많은 왜군을 베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1597년 정유재란 때 한명년은 다시 한번 그의 용맹함을 증명합니다. 그는 공주와 회덕에서 왜적과 맞서 싸웠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선봉에 서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적병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리며 큰 승리를 거두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명년은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매우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선조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명년은 어디에 있는가? 칼날에 오른팔을 부상당하였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중상은 아닌 것인가? 라고 말하고는 실력이 좋은 의원을 보내 확실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고 하죠. 또한 천민이었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않았던 한명년에게 부족함 없이 급료를 넉넉히 챙겨주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한명년은 선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무한 신뢰와 확실한 보상을 받은 한명년은 계속해서 공적을 올리면서 전국 팔도에 명성을 알렸죠. 명나라 제독 마귀 또한 조선의 여러 장수 가운데 이순신, 권율, 정기룡, 한명년 등이 제일 가는 명장이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명년은 종이품 5위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천민 출신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은 당시 조선시대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명년의 급격한 신분 상승은 많은 이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특히 광해군을 지지하는 북인 세력은 한명년을 집중적으로 견제했죠. 그들은 틈만 나면 천민 출신 한명년의 신분을 꼬투리 잡아 연일 상소를 올렸죠. 결국 한명년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한명년을 견제하던 광해군이 즉위한 후 오히려 한명년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한명년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광해군의 신임을 받으며 길주 목사를 거친 후 순변사의 자리에까지 올랐죠. 하지만 이 영광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화를 입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한명년은 사직을 요청하며 귀향하기를 원했지만 인조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명년은 역모 혐의로 체포되었죠. 하지만 그를 압송하던 중 뜻밖의 인물이 그를 구출합니다. 바로 북방을 지키던 명장 이괄이었죠. 이괄 역시 인조반정 공신이었지만 자신의 공에 걸맞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마저 역모죄로 몰리게 되어 굉장히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죠. 이렇게 해서 한명년은 이괄의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1624년 1월 22일 이괄과 한명년은 1만 2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양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관군과의 교전을 피하며 2월 9일 무혈 입성에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이괄의 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관군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한명년은 결국 2월 14일에 부하들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렇게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한명년은 반역자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명년의 아들 한유는 아버지의 죽음에 큰 원한을 품고 후금으로 망명해버리고 마는데요. 그는 후에 후금의 장수가 되어 조선 침략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죠. 한유는 정묘호란 때 후금군의 선봉에 서서 의주성에 잠입해 군기 창고를 불태우는 등 조선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조선 사람들에게 한적이라 불리며 매국노로 낙인 찍히게 되었죠. 이처럼 한명년 가문의 비극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에서 반역자로 그리고 그의 아들은 조국을 배신한 매국노가 된 아이러니한 결말입니다. 한명년은 임진왜란의 발발로 암울했던 전란 시대에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냈지만 전쟁이 끝나자 천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토사구팽 당하면서 좌천되었죠. 그리고 훗날 다시 조정에서 부르자 충성을 다했지만
인조 반정으로 인해 졸지에 또다시 토사구팽 당하며 생을 마감했으니 그의 아들이 조선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천민에서 임진왜란의 영웅이 되었지만 2번이나 토사구팽을 당해 결국 반역자로 생을 마감한 한명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에 무능했던 암군들 중 인조와 함께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선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조는 왜 그렇게 무능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일까요? 조선의 14대왕 선조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머나먼 의주까지 도망갔던 왕이었죠. 하지만 선조가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가 단순히 한양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선조가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3가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조는 1567년 3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중종의 손자이자 더 큰 군의 아들로 사실 왕위계승 서열로 따지면 꽤 뒤처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명종의 후사가 없었고 다른 왕자들은 나이가 어려 선조가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즉위 당시만 해도 선조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그의 40년 넘는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은 큰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럼 이제 선조가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선조는 25년이나 왕위에 있었지만 이렇다 할 업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조선의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졌죠. 노비 인구 증가, 토지 잠식, 군역과 요역의 문란 등 각종 문제들이 오랜 시간 계속됐지만 선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신하들이 대동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수미법을 제안했을 때도 선조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시행하면 백성들의 반발이 심할 거라며 시행을 미루기만 했죠. 그나마 시도한 대공수미법도 얼마 못 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선조 시대에는 어떤 의미 있는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더 충격적인 건 선조가 나라 살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38년이나 왕 노릇을 하고도 말이죠. 선조 38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이 수천리가 되지만 산천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 무엇 하나 제대로 생산되는 곳이 없다. 산에는 나무만 있고 물에는 돌만 있을 뿐이라서 중원에 있는 하나의 도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원의 일도는 매우 부강해서 우리의 생산력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 외국 역시 우리나라처럼 가난하지는 않다. 국가 재정과 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고려시대와 비교하며 한탄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런 무능한 통치로 선조시대 내내 조선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점점 악화되어 갔죠. 물론 선조에게도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은 있었죠. 이순신, 류성룡, 이원익 등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능력을 시기하고 견제하기에 바빴죠. 또 선조는 붕당 정치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동인과 서인을 번갈아가며 지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당파 간의 갈등만 커지게 만들었을 뿐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오히려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선조의 무능함은 정여립의 난 사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1589년 동인계열의 정여립이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죠. 하지만 이는 사실 모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선조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서인 측의 주장만 듣고 판단한 끝에 결과적으로 동인 계열의 수많은 인재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기축옥사가 일어났죠. 이 사건으로 동서로 나뉜 당의 대립이 더욱 심해졌고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는 임진왜란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죠. 선조의 또 다른 문제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비정했다는 겁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 그의 행동은 충격적이기까지 했죠. 왜군이 쳐들어오자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예 명나라로 도망가려고까지 했죠. 의주에 도착한 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자신의 안위만 걱정할 뿐 나라와 백성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더 가관인 건 도망가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피난길마저 막았다는 겁니다. 임진강의 배들을 모두 불태워버렸거든요. 왜군의 추격을 막겠다는 핑계였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강을 건너지 못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평양성에서는 더 악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평양을 지키겠다고 선언해놓고 밤중에 몰래 도망쳐버린 거죠. 속아 넘어간 백성들은 결국 왜군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선조의 도주 계획은 명나라마저 당황시켰습니다. 명조정에서는 혹시 조선이 일본과 내통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죠. 그만큼 선조의 행동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선조의 이기심은 계속됐습니다. 공을 세운 장수들을 시기하고 견제했죠. 특히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태도는 정말 악랄했습니다. 이순신이 13척의 배로 300척의 왜군을 물리친 명량해전,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도 선조는 이순신을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경계했습니다. 이순신의 인기가 자신보다 높아지는 걸 견디지 못한 거죠. 심지어 전쟁 중 이순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선조는 이순신에게 고기 반찬을 하사했습니다. 상중인 사람에게 고기를 보내다니 이건 거의 조롱에 가까운 행동이었죠. 때문에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이렇게 적은 내용도 있습니다. 비통하다. 선조의 이기심과 질투심은 전쟁 영웅에 대한 예우는커녕 그를 모욕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선조의 의심병은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 영웅들에게도 무자비하게 적용됐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바로 의병장 김덕령이죠. 김덕령은 임진왜란 때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선조는 그를 의심했고 결국 1596년 김덕령은 모함을 받아 체포됩니다. 고문을 받던 김덕령은 결국 옥사했죠. 재판 과정에서 그의 결백이 밝혀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당시 의병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고 이는 곧 조선의 국방력 약화로 이어졌죠. 선조의 이런 의심병과 배은망덕한 행태는 충신들의 충성심을 꺾고 국가를 뿌리채 흔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외란이 끝난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린 선조는 공신 책봉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따라 의주까지 도망간 신하들을 호송공신으로 대부분 책봉한 반면 실제로 전투에 참여해 공을 세운 장수들은 선무공신으로 소수만 책봉했죠. 이에 대해 당시 신하들도 단순히 왕을 호위한 신하들이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이들보다 대우받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이를 무시했죠. 이런 선조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선조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자식 농사였는데요. 선조의 아들들 중 광해군과 영창대군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 말종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임해군과 순하군을 보겠습니다. 이 둘은 그야말로 연쇄살인마 수준의 흉악범이었죠. 임해군은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임진왜란 때는 그의 횡포에 지친 백성들이 임해군을 붙잡아 일본군에게 넘겨줘 버릴 정도였죠. 순하군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의 폐악질은 수원을 아예 텅 비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의 횡포에 지친 백성들과 지방관들이 도망가 버리면서 허허벌판이 된 거죠. 조선왕 조실록을 보면 순하군의 범죄가 하루 단위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무고한 백성을 해치는 것은 기본으로 온갖 흉악 범죄를 저질렀죠. 하지만 이런 패륜아들의 횡포를 보고받은 선조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아들들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고 돌기만 했거든요. 반면 그나마 제대로 된 아들이었던 광해군은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훌륭히 활약했던 광해군을 선조는 끊임없이 견제하고 시기했죠. 때문에 광해군마저 왕이 된 뒤 폭군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받은 아버지의 핍박이 그를 비뚤어지게 만든 거죠. 이처럼 선조는 제대로 된 왕자 교육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왕실은 인간 말종들로 가득 차게 됐고 이는 훗날 조선의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선조의 후계구도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그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도 끊임없이 견제했죠. 심지어 말년에는 어린 영창대군을 내세워 광해군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광해군 즉위 후 영창대군이 살해되는 비극으로 이어졌고 조선 왕실의 내분을 더욱 심화시켰죠. 선조의 이런 행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선 왕조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왕실의 기강이 무너지고 왕자들이 범죄자가 되는 상황은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선조가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무능한 통치와 업적 부족, 이기적이고 비정한 성격, 그리고 최악의 자식 농사. 이 세 가지가 바로 선조를 조선 최악의 왕으로 만든 요인들이었습니다. 선조의 실패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무능과 이기심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더욱 자세히 드러났고 그 결과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그의 잘못된 자식 교육은 조선 왕실의 기강을 무너뜨렸고 이는 훗날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 속 최악의 왕 선조. 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은 조선 중기의 의병장이자 성리학자였던 김덕령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선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비운의 인물로 수십 년이 지나 현종과 정조대에 이르러 벼슬과 함께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받으며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칭송하게 되었죠. 과연 그는 어떤 이유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그의 업적을 인정받게 된 것일까요? 김덕령은 1567년 12월 29일 전라도 광주 무등산 아래 석저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의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성안마을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는 대대로 유학을 숭상하는 집안 출신이며 아버지 김붕섭과 어머니 남평 반씨 사이에서 3남 3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김덕령의 할아버지 김윤효는 종육품 문관인 선무랑을 지냈고 증조 할아버지 김익은 호조 정랑을 지낸 명문가 출신이었죠. 하지만 김덕령의 아버지 대에 이르러서는 재주는 있었으나 벼슬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김덕령은 종조부 김윤재의 별장인 환벽당에서 글 공부를 하는 동시에 무등산에서 말타기와 칼쓰기 등 무예를 익혔다고 하죠. 김덕령의 무예 실력은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민간 설화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두어 길되는 큰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칼을 휘두르면 큰 나무들이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쓰러졌다고 하네요. 하나의 백근이나 되는 철퇴를 양손에 들고 휘둘렀다고 하니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14살 때는 마을에 나타난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이후 총 3마리의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용맹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덕령은 무예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세의 향시에 합격할 정도로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죠. 18세 때는 담양에 사는 흥양 이씨와 혼인도 했습니다. 20세에는 형 김덕홍, 매부 김응애와 함께 파주로 가 우계 성원이라는 인물의 밑에서 성리학을 배웠죠. 당시 성원은 서인의 우두머리로 김덕령은 이때부터 서인 계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1589년 정열입의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동인과 서인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는데요. 때문에 훗날 서인 계열이었던 김덕령이 동인 출신 대간들로부터 탄핵을 받기도 했죠. 그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꾼 건 1592년 일어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25세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김덕령은 형 김덕홍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죠. 그들은 고경명의 의병에 합류해 활동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김덕령은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그해 7월 형 김덕홍이 고경명을 도와 금산에서 왜군과 싸우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김덕령은 고향에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무등산에서 무예를 닦고 주검동에서 무기를 만들어 의병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수많은 영웅들과 조선군이 목숨 걸고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자 조정에서는 호남에서 유능한 장수를 뽑아 경상도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때 담양부사 이경린과 장성현감 2기가 김덕령을 추천했죠. 그해 11월 김덕령은 담양에서 5천여 명의 의병을 모아 충용군을 조직했습니다. 12월 27일 전주의 묵과시험장에서 세자 광해군 앞에서 무예를 시험받은 김덕령은 이코장군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어 선조는 김덕령을 형조자랑에 임명하고 충용장이라는 군호를 내렸죠. 1594년 1월 김덕령은 3천여 명의 전라도 의병을 이끌고 군량미 3천석을 실어 담양을 출발했습니다. 남원을 거쳐 4월 초에 경상도 진주 대곡리에 도착해 진을 쳤죠. 김덕령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왜군들은 그를 두려워해 석저장군이라 불렀다고 하네요. 사실 석저는 김덕령이 살던 마을인 석저촌인데 왜군은 그가 돌 밑에서 나온 줄로 잘못 알고 김덕령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죠. 그렇게 왜군들은 김덕령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실제 전투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당시는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 협정이 맺어져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시기였기 때문이죠. 1594년 9월 2일 고성지방에서 왜군과 맞서 포로 50여 명을 구출한 것이 유일한 전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로로 김덕령은 선조로부터 호피와 방한복 한 벌을 하사받았죠. 그해 9월과 10월에는 이순신, 원균 등과 함께 수륙연합 전선을 만들고 장문포에 왜적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왜군 장수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성을 철통같이 수비한 탓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게다가 이 전투에서 김덕령은 각기증을 알아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의 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 김덕령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1595년 말 김덕령은 군율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부하들을 처형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제1차 김덕령 옥사였죠. 특히 도채찰사 윤근수의 노복을 처형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덕령은 탈영병을 잡기 위해 탈영병의 아버지를 잡아들였는데 이 사람이 윤근수의 노복이었습니다. 윤근수가 직접 찾아와 석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덕령은 그의 요청을 거부한 채 노복을 처형했다고 하죠. 다행히 우의정 정탁 등이 탄원을 한 끝에 김덕령이 풀려났지만 1596년 7월 이몽학의 난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그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몽학은 김덕령, 곽재우, 홍계남 등 의병장들이 자신과 내통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고 이 때문에 김덕령은 반란군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다시 체포되고 만 것이죠. 선조는 김덕령을 직접 국문했고 김덕령은 20일 동안 6차례나 혹독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 김덕령은 1596년 8월 21일 30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나에게 죄가 있다면 충효로서 죽음을 삼은 죄밖에 없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에 이순신과 권율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고 남도의 군민들 또한 그의 죽음을 원통해했죠. 이후 남쪽 사람들은 자신들도 김덕령과 같은 꼴을 당할까봐 무예가 뛰어난 자는 모두 숨어버리고 다시는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덕령의 죽음 이후 그의 가족들도 큰 불행을 겪게 되죠. 그의 부인 흥양 이씨는 1597년 정유재란 때 담양의 추월산으로 피난 갔다가 왜군을 만나자 절개를 지키기 위해 절벽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들 김광옥은 전라도 용안현으로 피신해 본관을 용안으로 바꾸고 신분을 감추며 살았죠. 후에 평안도 안주로 이주해 혈통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동생 김덕보는 세상이 싫어져 은거 생활을 했다고 하죠. 무등산 원효계곡 아래 풍암정이라는 집을 짓고 살다가 1624년 11월 28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김덕령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의 죽음 후 65년이 지난 1661년 김덕령은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인정받아 신원이 복권되었습니다. 1668년에는 병조 참의에 추증되었고 1678년에는 광주리 벽진서원에 제양되었죠. 1788년에는 정조에 의해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충장이란 위태롭게 하여 임금을 받들었기에 충이라 하고 무에 능하고 몸가짐이 진중하기에 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특히 정조는 김덕령을 크게 애도하며 그의 제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내고 절대로 신주를 옮기지 말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또한 김덕령이 태어난 석저촌을 충효리로 개명하기도 했죠. 1965년에는 김덕령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369년이나 지났는데도 그의 시신이 썩지 않고 미라 상태로 발견된 것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를 보고 김덕령의 한이 서려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김덕령의 유품 중에는 수의와 천릭 등이 있는데 이 중 8점이 중요민속자료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죠. 현재 이 유물들은 광주 충장사의 유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광주에는 그를 기리는 충장로가 있고 한국군 제31보병사단은 충장부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북구 충효동에는 충장사라는 사당이 있어 매년 그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비록 살아있을 당시 김덕령은 큰 비극을 겪었지만 오히려 죽은 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덕령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고 하죠.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김덕령의 용맹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실제로 세운 전공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그의 충절과 비극적인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평가가 이루어졌죠.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 후기 학자들이 김덕령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747년 영조대에 원경하는 김덕령을 호남의 10대 인물로 꼽으며 그 용기를 특히 높게 평가했죠. 김덕령의 이야기는 민간에도 널리 퍼져 많은 설화를 남겼습니다. 그의 비범한 능력과 용맹함 그리고 억울한 죽음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죠. 이런 설화들은 주로 전라도에서 전해졌으며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남양주시, 강화도, 경상도 달성과 월성 같은 타 지역에서도 전해졌습니다. 김덕령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고 울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그의 어머니가 임신 중 호랑이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뱃속에 김덕령의 기운이 워낙 강해서 호랑이가 감히 덤비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김덕령이 화가 나면 눈에서 불이 나와 심리까지 비추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설화들은 김덕령의 비범함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죠. 오늘은 조선시대의 여러가지 의미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역모사건이었던 정여립의 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89년 10월 정여립을 고발하는 한 통의 고변장이 조선의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놨죠. 과연 정여립은 진짜 역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략에 희생된 것일까요? 먼저 정여립이라는 인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정여립은 1546년 전라도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관은 동래였고 자는 임백, 호는 죽도라고 불렸죠. 전주시에는 지금도 그의 이름을 딴 정여립로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정여립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고 하죠. 실록에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흉포하고 잔인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어린 정여립이 새를 잡아 죽인 것을 여종이 일러 바쳤다가 앙심을 품은 정여립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들은 후대의 정여립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기 위해 일부러 꾸며낸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실제로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정여립이 총명하고 박학다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여립은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는 1570년 그의 나이 24세 때 과거에 급제했고 이후 수찬의 벼슬에까지 올랐죠. 말재주도 뛰어나서 그가 입을 열면 탄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틀린 말을 해도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의 언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다만 그는 주변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방향무인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전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왕을 노려보았다는 야사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또한 과장된 이야기일 수는 있죠. 만약 실제로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갔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은 그가 꽤나 대담하고 소신 있는 성격이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정여립은 처음에 율곡 이이와 성혼의 문화에서 수학한 서인 계열이었죠. 당시 그는 이이를 매우 존경했다고 합니다. 공자는 푹 익은 감이고 율곡은 반쯤 익은 감이다. 반쯤 익은 것이 다 익게 되지 않겠는가. 율곡은 참으로 성인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스승인 이이가 죽은 후 정여립은 동인으로 전향해 서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이가 모친 신사임당의 죽음에 충격받아 잠시 불가의 몸을 담은 적이 있는데 정여립이 이 사실을 발설해서 유학자 이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하네요. 그는 파격적인 사상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천하는 공물이니 어찌 주인이 따로 있으려 라는 말을 했죠.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발언이었죠.
또한 누구든 임금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다는 하사비군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후대의 그를 체제에 반항하는 인물로 낙인 찍는 근거가 되었죠. 한편으로는 이런 진보적인 사상 때문에 일부 사학자들에 의해 한반도 최초의 공화주의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정여립은 전라도 진안의 죽도에 서실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그는 대동계라는 조직을 만들었죠. 대동계라는 이름은 유학의 이상사회인 대동사회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동계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는 모임이었습니다. 양반과 상민, 노비 모두가 개원이 될 수 있었죠. 이는 당시 사회 통념을 깨는 파격적인 조직 구성이었습니다. 정여립의 뛰어난 학식과 통솔력, 활솜씨에 매료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죠.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그의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대동계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활쏘기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만은 아니었는데요. 당시 활쏘기는 군사훈련의 성격도 띠고 있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대동계는 실제로 관군 못지않은 무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1587년 정여립은 대동계원들을 이끌고 왜구를 격파하는 공을 세웁니다. 전주부윤 남원경의 요청으로 선죽도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쳤죠. 이를 볼 때 대동계는 상당한 무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정여립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도 늘어났죠. 그러던 1589년 10월 2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황해도 관찰사 한준과 안학군 군수 이축, 재령군 군수 박충간 등이 정여립의 반란 계획을 고발한 것입니다. 정여립이 한강의 얼대를 기다려 한양으로 쳐들어오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병조판서 신립과 조정 중신들을 죽이고 어명을 위조하여 지방관들을 파직하거나 죽이려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선조는 즉시 정여립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여립은 이미 도주한 뒤였죠. 그는 아들 정옥남과 함께 죽도로 도망쳤다가 관군에 포위되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정여립은 도주하다가 관군의 추격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함께 도망가던 동료들을 해치고는 스스로 목을 찔렀다고 하죠. 하지만 정여립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의 난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정여립이 도망간 곳이 죽도라는 점이 이상합니다. 죽도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동계의 근거지인데 굳이 그곳으로 도망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죠. 만약 정말 모반을 꾀했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황해도 관찰사가 전라도에 이를 고발했다는 점도 의문입니다. 당시 행정구역상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조선에서는 모반 사건에 대해 암행어사나 승지 등을 파견해 면밀히 조사한 후 죄인을 한양으로 압송해서 국문을 통해 영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군대가 출동했다는 점도 이상하죠. 더구나 정여립의 집에서는 수많은 문서와 편지들이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정말 모반을 꾀했다면 이런 증거들을 남겨두었을까요? 보통 영모를 꾀하는 사람이라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문서들을 모두 불태웠을 텐데 말이죠. 정여립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도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그가 정말 대규모 반란을 준비했다면 왜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싸우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동인 측 기록에 따르면 정여립이 죽도에서 잔치를 벌이다 관군의 기습을 받아 죽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의문점들 때문에 정여립의 난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일부에서는 서인 세력이 동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인의 영수 정철과 송익필이 사건의 배후라는 주장이 있죠. 송익필은 당시 노비로 신분이 강등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사건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장생의 송강행록에는 정철이 정여립의 도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기록이 있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선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정여립을 이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 동인의 세력이 너무 커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선조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선조는 이 사건 이후 동인의 주요 인사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특히 정원신, 김우홍, 이발, 백류양, 정계청, 최영경 등을 왕의 권력을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제거했죠. 하지만 정여립이 실제로 반란을 꾀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여립의 형제와 사위가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다는 증언이 있고 정여립과 친하게 지내던 승려들도 그가 반역을 꾸민다고 생각해 도망쳤다고 하죠. 또한 동인의 영수 이발의 동생인 이길이 정여립과 만난 후 이발에게 정여립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고 편지를 쓴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정여립이 순순히 체포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도 그의 영모가 사실일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싣게 만들죠. 처음에는 조정에서도 무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정여립이 도망을 가버리면서 그를 확실한 역적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여립의 난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조선의 권력 구도도 크게 바뀌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약 1000여 명의 지식인들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호남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 이후 호남 출신의 과거급제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을 계기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었고 서인의 세력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여립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사람들이 북인이 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사람들은 남인이 되었죠.
이는 이후 조선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훗날 정시진인설이라는 민간신앙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정시성을 가진 구세주가 나타나 부패한 조선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의 이 신앙은 조선 후기 여러 반란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죠. 특히 18세기부터 유행한 정감록이라는 예언서에 이 내용이 담겨 있어 조선 사회는 끊임없이 반란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열입에 난 이후 선조는 정철을 비롯한 서인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정철이 광해군의 세자책봉을 주장한 것을 빌미로 그를 파직시키고 동인 세력을 다시 등용하기 시작했죠. 이는 선조가 어느 한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역사의 진실이 무엇이든 정열입의 난이 조선 후기 정치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